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을 잠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팽이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가는데 남편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풍경.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집안일은 마치 남의 일인 양구는 남편. 그리고 독박 육아에 지쳐가는 아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현상을 그저 남편 개인의 게으름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대를 이어 내려오는 지독한 가문의 저주라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은 아들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된 65세 어머니의 시선으로 시작됩니다. 그 짧은 7일 동안 어머니는 아들 부부 사이에서 5번의 격렬한 다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태롭던 이 가정의 평화를 무너뜨린 결정타는 다름 아닌 8살 손자의 천진난만한 한마디였습니다. 그 아이의 말 한마디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실패한 결혼 생활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완벽하게 복제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정의 병근이 2대, 아니 3대의 뼛속 깊이 박혀 있을 때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았을 때 어떤 혁명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잘못된 가풍과 대물림에 맞선 어느 가족의 리얼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5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복 많은 여자라고 부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지만 서울 변두리의 작지만 번듯한 아파트 한 채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만한 연금이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민호는 착하고 야무진 며느리 지은이를 얻어 토끼 같은 손자 준우까지 안겨주었으니까요. 주말마다 새 식구가 찾아와 집안을 웃음소리로 채울 때면 저는 제 인생이 이만하면 성공했다는 생각에 흐뭇해하곤 했습니다. 지난주 며느리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 일주일만 와서 준우를 좀 봐주실 수 있냐고요. 저는 흔쾌히 그럼하고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한우 갈비와 토종닭을 사서 바리바리 싸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건 월요일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찌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앞치마를 두른 채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부엌과 식탁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지은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얼른 앉으세요. 저녁 금방 차려드릴게요. 거실을 둘러보니 40살 된 아들 민호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소파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 다리를 꼰 채 TV 속 주식 뉴스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더군요. 8살 난 손자 준우도 아빠를 똑 닮은 자세로 옆 빈백 소파에 늘어져 태블릿 PC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일 뿐이었죠. 부자는 제가 온 것도 모르는지 건성으로 눈길만 쓱 주고는 민호는 엄마 왔어. 준우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한마디 던지고는 다시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순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위화감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지나치게 조용하고 차갑다는 느낌이었죠. 지은이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거실의 TV, 태블릿 소리는 마치 서로 다른 차원의 세상 소음처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상은 훌륭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 채워진 사첩 반상이었죠. 지은이는 솜씨 좋게 끓인 국을 덜어주며 제 입맛에 맞는지 살피기 바빴습니다. 반면 민호는 그 모든 걸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집안일 하나는 끝내주게 하잖아. 덕분에 내가 밖에서 마음 놓고 일한다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지은이가 참 야무지지. 내가 처복이 있다.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현모양처를 얻은 게 복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밥을 먹던 준우의 밥그릇이 비자 아이는 스스로 더 풀어갈 생각은 않고
부엌에서 국을 더 푸고 있는 엄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밥 다 먹었어. 더 줘. 민호는 아이를 나무라기는커녕 흐뭇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준우 저 녀석 저거, 저 닮은 거 보세요. 어릴 때부터 집에선 무조건 엄마 찾으면 해결되는 줄 안다니까요. 그저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 아이가 엄마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그릇을 들고 나오던 지은이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 싸늘하게 굳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저 제 착각이려니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호는 당연하다는 듯 소파로 돌아가 주식 차트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지은이는 묵묵히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개수대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기 미안해 도우려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손님인데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지은이가 부엌 입구에서 저를 막아서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며느리의 얼굴, 그 눈가와 인매에는 숨길 수 없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말했습니다. 너도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 텐데 민호 보고 좀 도우라고 하지 그러냐. 지은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민호 씨가 저보다 바깥일로 더 힘들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지은이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전문가가 세계 경제를 논하고 있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몰입해 있는데 부엌에서는 며느리의 설거지 소리만 쉼없이 들려왔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롭고 따뜻한 저녁 풍경인데 아까 느꼈던 그 묘한 불길함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죠. 집에만 들어오면 서류 가방을 던져놓고 마치 왕처럼 제가 시중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돈 버느라 힘드니까 집안일은 여자가 감당해야지. 어쩌면 요즘 젊은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걸까. 저는 애써 끓어오르는 의구심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부부싸움은 제가 도착한 첫날 밤 예고도 없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폭발이 아니라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아온 화산이 마침내 분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은이는 집안 정리를 마치고 준우 씻기고 숙제 검사까지 끝냈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며느리의 모습은 마치 뼈가 빠져나간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얼른 씻고 자라고 권했습니다. 지은이가 힘없이 대답하고 일어서려는 찰나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낯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TV만 보고 있는 민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우유가 다 떨어졌네. 당신이 나가는 김에 편의점 가서 우유 하나만 사다 줄래? 준우 내일 아침에 꼭 먹여야 해서. 지은이의 말투는 지극히 평범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시선은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한 채로 짜증 섞인 목소리를 뱉었습니다.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7시간이나 회의했어. 개처럼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지금 뭘 시키는 거야. 안 보여.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나는 안 보여? 나 오후 4시에 준우 픽업해서 부엌 들어가서 당신이랑 어머니 준우 저녁 차리고 지금까지 1초라도 쉰 적 있어? 민호가 드디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게 같아. 나는 밖에서 사람들이랑 피 튀기게 경쟁하고 실적 압박받아. 네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세야? 밥하고 빨래하는 게 뭐가 힘드냐는 말. 그 한마디가 지은이의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하루, 아니 어쩌면 수년 동안 참아온 억울함이 폭발했습니다. 박민호, 말 참 쉽게 한다.
그럼 당신이 해봐. 매일 새끼 뭐 먹일지 고민하고 장 봐서 무거운 거 들고 오고 씻고 다듬고 요리해서 당신들 먹이고 기름기 낀 그릇 수십 개 닦는 거 당신이 해보라고. 당신은 집에 5분만 있어도 좀이 쑤셔 하잖아. 민호는 아내의 기세에 눌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말문이 막혔는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완전히 미쳤어. 지은이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미쳐? 당신 아들이 마실 우유 한 팩, 그 5분 거리, 편의점 다녀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은 저 쓸모없는 주식 차트 보는데 3시간을 쓰면서 가족을 위해 5분 쓰는 건 그렇게 아까워? 금방이라도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저는 벌떡 일어나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로서 제 본능은 가정의 불화를 막고 일단 내 아들을 감싸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은 평생 제가 들어왔고 해왔던 말이었습니다. 그만해라, 그만해. 고작 우유 한 통 가지고 이럴 일이니. 저는 지은이를 보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세아가, 민호가 회사 일이 진짜 힘들긴 해. 스트레스가 많으니 네가 좀 이해해라. 남자들이 원래 여자처럼 세심하지 못하잖니. 그리고 민호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너도 참 아내랑 뭘 그렇게 따지고 드냐. 집안일 하느라 힘든 사람한테. 저는 이 양비론적인 중재가 상황을 진정시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민호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소파에 기대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들었지? 엄마도 그러시잖아.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반면 지은이는 제가 네가 좀 이해해라 라고 말하는 순간 얼굴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 슬픔, 그리고 거리감이 뒤섞여 있었는데 아들과 싸울 때보다 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어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울음보다 더 슬픈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그녀는 민호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갑을 챙겨 들었습니다. 어머니, TV 보고 계세요.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겉옷을 걸치고 혼자 캄캄한 밤거리를 향해 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승리감에 도취해 다시 TV를 보는 아들만 남았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지만 제 귀에는 거슬리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아내가 참아야 집안이 편하다는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며느리의 가슴 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이 가정에 더 큰 파국을 심어버린 건 아닌지 두려워졌습니다. 첫날 밤의 다툼이 우연히 튄 불꽃이었다면 그 뒤 며칠간 저는 이 가정이 이미 바싹 마른 장작더미 위에 놓여 있다는 걸 목격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이번엔 젖은 교복이 문제였습니다. 지은이가 준우의 등교 준비를 하다가 어제 빤 교복 셔츠를 깜박하고 널지 않아 세탁기 안에 축축하게 방치된 걸 발견한 겁니다. 당황한 지은이가 젖은 셔츠를 들고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던 민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이거 욕실 가서 드라이기로 좀 말려줄 수 있어? 내가 지금 준우 받아쓰기 봐줘야 해서 도저히 손이 안 비어. 민호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타자를 치며 대꾸했습니다. 건조기 있잖아. 거기 돌려. 교복 셔츠라 줄어들어서 안 돼. 내일 당장 입혀야 하는데 날씨가 습해서 그냥 널면 안 마른단 말이야.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어떻게든 해봐.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어제 빨래했으면 제때 널었어야지. 본인이 실수해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은이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은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물 뚝뚝 떨어지는 셔츠를 움켜쥔 채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드라이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욕실 문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며느리의 억눌린 분노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거실에서 편안하게 일하고 지은이는 좁은 욕실에 쭈그리고 앉아 30분 넘게 셔츠와 씨름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넷째 날 아침은 학교 학부모 총회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오전 10시에 현장 학습 설명회가 있다며 학부모 참석을 요청한 겁니다. 하필 그날은 지은이가 재관절염 정기 검진을 위해 대학 병원에 동행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지은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준우 학교 설명회 있는데 당신이 반차 쓰고 좀 다녀와 줄 수 있어? 나는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야 해서. 두유를 마시던 민호가 인상을 팍 썼습니다. 지금 장난해? 오늘 오전 팀 회의 있어. 내가 브리핑해야 하는데 어떻게 빠져? 그리고 반차 쓰면 이번 달 개근 수당 날아가는 거 몰라? 30만 원이나 되는데. 지은이가 다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진료 예약은 한 달 전부터 잡힌 거잖아. 날짜를 바꿀 수도 없고. 제가 얼른 거들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나 혼자 갈 수 있어. 너희는 애일이 중요하지. 하지만 지은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혼자 그 큰 병원에서 접수하고 검사받는 거 힘드세요. 민호 씨, 학부모 모임 내용은 다른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안 될까? 민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이지은, 너 일부러 그러지? 집에서 노는 사람이 시간 관리 하나 못해서 꼭 내가 바쁠 때 이러냐? 전업주부가 그 정도 융통성도 없어? 저는 아들의 뻔뻔한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분명 제 병원 예약은 한 달 전부터 지은이가 민호와 상의했던 일이었습니다. 본인이 까맣게 잊어버려 놓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아내의 무능력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저녁. 다툼의 불씨는 사소한 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몸살 기운이 있어 미열이 펄펄 끓는 상태였습니다. 저녁을 차리기 힘들어 간단하게 멸치국수를 끓여냈습니다. 퇴근한 민호는 식탁을 보더니 대뜸 인상을 구겼습니다. 묵묵히 먹나 싶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준우 국수를 덜어주고 있는 지은이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요즘 갈수록 편하게 살려고 한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저녁을 고작 이걸로 때워. 열 때문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지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 한마디 했습니다. 민호야, 말이 너무 심하구나. 어미가 지금 열이 펄펄 끓는데 식구들 밥 챙겨준 게 고맙지는 못할 망정. 그제야 민호는 지은이의 안색을 살피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사과는커녕 퉁명스레 대꾸했습니다. 아니,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독심술사야? 지은이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말을 안 했다고? 나 점심때부터 머리 아프다고 퇴근할 때 해열제 좀 사다 달라고 문자 보냈잖아. 당신이 읽고 씹었잖아. 아, 바빠서 깜빡했어. 박민호, 당신 눈엔 내가 보이긴 하니. 난 투명 인간이야. 지은이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며칠을 지켜보며 제 심경은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편들기에서 의아함으로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마침내 깊은 충격과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제 아들은 이 집에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만 내는 하숙생이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에는 눈과 귀를 닫고 아이 교육은 엄마 몫이라며 방관하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귀찮은 짐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는 모든 혜택을 당연하게 누리면서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건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부엌 근처에도 안 가고 설거지 한 번 안 했던 사람. 제가 아파 누워있으면
돈 몇 푼 던져주며 병원 다녀와라고 했던 사람. 학교 선생님이 상담 좀 오라고 해도 여자가 알아서 해라며 손을 휘젓던 사람. 저는 그게 그 시대 남자들의 당연한 모습인 줄 알고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잖아요. 저는 거울 속 제 늙은 얼굴을 보며 지난 수십 년의 결혼 생활과 제가 아들을 키워온 방식에 대해 뼈아픈 회의를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부재하는 남편과 무책임한 아버지라는 괴물을 만들어 그의 뼈에 새겨넣은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괴물이 이제 며느리와 손자에게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폭풍 같은 며칠이 지나고 집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민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부탁도 불평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력된 프로그램처럼 장을 보고 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아이 숙제를 봐주었지만 표정은 없었습니다. 그 무표정한 침묵이 고함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죽었다는 신호니까요.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 점심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민호도 아내의 냉랭함을 느꼈는지 몇 번 말을 걸어보았지만 지은이는 네, 아니요. 단답형으로만 대꾸했습니다. 민호가 무안해하는 걸 보며 저는 짐짓 손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준우야, 학교 생활은 재밌니?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준우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젓가락질이 서툴러 메추리알 장조림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간장 자국이 생겼습니다. 준우가 소리치자 소파에서 폰을 보던 민호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박준우, 칠칠 맞게 밥 하나 제대로 못 먹어? 그러고는 엉덩이 한 번 떼지 않고 부엌 쪽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 여기 좀 와서 닦아. 준우가 반찬 흘렸어. 국을 들고 나오던 지은이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손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너 이제 8살 형아잖아. 네가 흘린 건 네가 행주 가져다가 닦아야지. 그건 손자에게 하는 말이자 소파에 뿌리 박힌 아들에게 하는 경고였습니다. 준우가 멈칫하며 저와 아빠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꿈쩍도 않고 오히려 어머니는 별걸 다 시키시네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의 묵인을 확인한 준우는 갑자기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고개를 쳐들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오만하고 당당한 말투로 심지어 약간의 경멸까지 담아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아빠가 그랬어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닦는 건 다 여자가 하는 거래요. 남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래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제가 끔찍이 아끼는 8살 손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천박하고 잔인한 말. 그건 단순한 아이의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정의 병든 시스템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끔찍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말은 칼날이 되어 가짜 평화를 찢어발겼고 이 집구석의 치부를 햇빛 아래 피투성이로 드러냈습니다. 국그릇을 들고 서 있던 지은이도 그 말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심하게 떨리더니 뜨거운 국물이 손등 위로 왈칵 쏟아졌습니다. 벌겋게 살이 익어가는데도 지은이는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리고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표정의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충격에서 불신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그리고 마침내 잿빛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내 아들도 저 인간처럼 되는구나. 그 절망은 결혼 생활을 후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사랑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게 생겼다는 공포였죠. 지은이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 컸습니다. 그녀는 식탁 중앙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낡은 앞치마를 벗어 반듯하게 접어 의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장례식 같은 의식이었습니다. 그녀가 민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박민호, 나 이제 그만할래. 그녀의 시선이 겁먹은 채 아빠 뒤로 숨는 준우에게 향했습니다.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난 내 아들이 나중에 당신 같은 괴물이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어. 지은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거실엔 민호의 갑자기 또 왜 저래? 미쳤나 봐. 하는 투덜거림만 남았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지은이는 지금 화를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별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과 이 집과 그리고 묵묵히 참기만 했던 자기 자신과의 작별을요. 저는 그녀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녀를 위해서 그리고 과거의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외롭게 울던 젊은 날의 김영자를 위해서 말이죠.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민호를 지나쳐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 엄마다. 문 좀 열어봐라. 대답이 없었습니다. 짐 싸는 거 안다. 나가더라도 내 얘기는 듣고 가라. 문 너머로 억눌린 흐느낌이 들렸고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펼쳐진 여행 가방이 있었고 지은이는 침대에 걸터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비난과 모리애로 가득 찬 바깥 세상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애 봐서 참아라. 민호가 악에는 없다 같은 헛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 옆에 앉아 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고 차가워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맞다. 지은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집구석이 병들었어. 아주 깊이 병들었다. 근데 그 병의 뿌리는 네가 아니고 민호도 아니다. 바로 나다. 그리고 내 죽은 시아버지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참고 사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아서 민호놈한테 여자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가르쳤어. 존중이 뭔지, 분담이 뭔지 가르치지 못했어. 내가 실패한 내 결혼 생활을 본보기로 보여줘서 민호가 그걸 그대로 배운 거야. 저는 며느리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지금 그 저주가 준우한테 옮겨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가, 우리는 지금 도망치면 안 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남아서 이 집구석을, 이 집의 법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 고쳐야 해. 지은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다. 너 혼자 싸우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나랑 같이 하자. 너 혼자가 아니야. 그날 오후 햇살이 비치는 방 안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역사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고부 갈등.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부장적인 무책임이라는 공공의 적에 맞서 가장 강력한 전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퉁명스러운 얼굴로 앉아있는 민호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아침상을 치우고 거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하고 빨래를 돌리고 너저분한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두 여자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민호는 당황한 듯 쳐다만 보았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지고 다시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을 때 넷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은이는 가방에서 어젯밤 호텔에서 급하게 출력해온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중앙에 놓았습니다. 가족 역할 분담표. 굵은 고딕체로 적힌 제목 아래 집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식사, 장보기, 아침, 저녁 준비, 설거지, 청소, 바닥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빨래, 화장실 청소, 육아, 숙제 봐주기, 알림장 확인, 학원 픽업, 인성교육, 행정, 공과금 납부, 생필품 구매, 경조사 챙기기. 각 항목 옆에는
아빠, 엄마, 준우의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나보고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하라고. 장난해.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그리고 준우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준우 쟤는 학생이야. 공부가 일인데 무슨 집안일이야. 드디어 제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저는 그 표를 집어들고 탁탁 털어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손자 준우를 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준우야, 어제 네가 그랬지.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고. 준우가 쭈뼛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미가 알려주마. 그거 틀린 말이다. 아주 잘못된 말이야. 집은 배와 같아. 식구들은 다 선원이고. 엄마 혼자 노졌고. 아빠랑 너는 손님처럼 앉아만 있으면 그 배는 어떻게 되겠니? 엄마가 지쳐서 쓰러지면 배는 뒤집히는 거야.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돌려 아들 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호야, 너 방금 남자가 이런 거 하는 거 쪽팔린다고 했냐? 엄마가 진짜 쪽팔린 게 뭔지 말해줄까? 저는 죽은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 그래, 너처럼 대장부였지. 평생 부엌에 발도 안 들이고 내 성적표 한 번 안 쳐다봤어. 월급 봉투 갖다 주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가장인 줄 알았지. 그래서 결과가 어땠니?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한테 평생 외로움만 줬어. 그리고 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남편상을 물려줬지. 너 준우가 나중에 커서 너 같은 남편이 되길 바라니? 준우, 아내가 지금 지은이처럼 피눈물 흘리며 사는 게 좋겠니? 그 말은 민호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는 아내의 텅 빈 눈동자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저는 펜을 들어 아빠의 책임칸에 거침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저녁 설거지, 주말 한 끼 요리, 준우 수학 숙제 봐주기, 그리고 펜을 민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30년 전엔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내 아버지를 못 바꿨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지은이에겐 내가 있어. 오늘부터 우리 집 가풍은 바뀐다. 이건 벌칙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한 처방전이다. 적어라. 그날부터 시작된 가족 개조 프로젝트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호는 설거지를 대충 해서 그릇에 고춧가루가 그대로 묻어있기 일쑤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헷갈려 경비원 아저씨께 혼나기도 했습니다. 수학 숙제를 봐주다가는 10분도 안 돼서 소리를 지르며 제게 와서 하소연했죠. 엄마, 이거 봐요. 별거 아닌 일인데 지은이가 유난 떤 거라니까요. 할만하구먼 뭘. 아직 멀었습니다. 육체 노동의 힘듦은 알았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노동, 즉 정신적 소모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작전을 짰습니다. 수요일 오후 저는 관절염이 도진 척하며 누웠고 지은이는 강제로 방에 가둬 쉬게 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내가 아파서 꼼짝 못하니 내가 조퇴하고 와서 준우 픽업하고 저녁 차려라라고 통보했습니다. 오후 4시 민호가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준우는 이미 혼자 운동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울상 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정으로 수업이 일찍 끝났는데 민호가 몰랐던 거죠. 아이를 달래 데려오니 이번엔 저녁이 문제였습니다. 냉장고는 꽉 차 있었지만 민호는 뭘 꺼내야 할지, 고기는 볶아야 할지, 삶아야 할지, 채소는 언제 넣어야 할지 멘붕에 빠졌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식탁엔 덜 익은 시금치 볶음, 소태처럼 짠 달걀말이, 그리고 밑은 타고 위는 설익은 3층 밥이 올라왔습니다. 준우는 한 입 먹고 숟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으려는데 피아노 학원 선생님에게 전화가 와서 왜 학원비 입금이 안 되냐, 수업 중단하겠다라고 따졌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며칠 전 지은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축구 중계 보느라 건성으로 들었던 그 말. 전화를 끊자마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뜯어보니 본인이 산 한정판 운동화였습니다. 정작 지은이가 사오라고 했던 세탁 세제와 휴지는 다 떨어져 없었죠. 반팔시 방에서 나온 지은이가 마주한 건 넋이 나간 남편과 배고파 징징거리는 아들, 그리고 폭탄 맞은 부엌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지쳐 쓰러진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좀 알겠냐? 집안일이 몸만 쓰는 게 아니란다. 저는 냉장고에 붙은 역할 분담표를 가리켰습니다. 저 표에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이야. 네가 회사에서 일할 때 지은이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어. 준우 예방접종 날짜,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시부모님 생신 선물은 뭘 할지, 이번 달 공과금이랑 대출이자는 어떻게 막을지, 네가 소파에 누워 쉴 때 며느리는 그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야. 저는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사 노동이 힘든 건 손발이 아파서가 아니야. 마음이 닳아서 그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으니까. 그게 사람을 말라 죽게 하는 거야. 넌 오늘 고작 하루 해보고도 이렇게 엉망인데 지은이는 10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제야 민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인식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아내의 지친 어깨와 웃음기 사라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게 했던 비겁한 자신의 모습도요. 그날 밤 민호는 다시 TV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 그리고 저에게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정말 몰랐어. 오늘 들려드린 김영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지혜로운 연대가 대물림되던 부재의 저주를 끊어내고 가정의 질서를 다시 세웠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뭉클함을 느끼셨겠지만 한편으론 씁쓸한 질문들이 남습니다. 박민호 씨의 무책임함은 과연 그 혼자만의 탓일까요? 아니면 그를 왕자님처럼 키운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 탓일까요? 그리고 만약 시어머니의 각성이 없었다면 며느리 지은 씨의 투쟁은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에는 여전히 고립된 채 홀로 이 싸움을 이어가는 수많은 지은 씨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보이지 않는 노동, 그 정서적 무게를 우리는 어떻게 측정하고 존중해야 할까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가풍이 흐르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가 또 다른 가정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